경영을 알아보는 시간, 기업과 경영 전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자원 준거 관점 시대로 넘어갑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데, 이제 미국 기업들은 무엇인가 성과가 나오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일본이나 중국, 한국 이런 이제 아시아권 국가의 기업들이 무언지 모르겠지만 좀 독특한 어떤 역량을 발휘하면서 세계 경제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전략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외부적 환경 요인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내부 역량도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관심이 고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 구조론의 환경 분석이 어떻게 보면 어떤 환경 하에 있느냐, 어떤 산업 하에 있느냐, 여기에서 기업의 수익성을 예측하고 특정 산업의 매력도와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했는데 문제가 뭐냐? 동일한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성과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성과가 왜 좋고 어떤 기업은 성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경쟁 우의 원천을 산업구조는 설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자원 군조 중고 관점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즉 동일 산업에 속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각 기업별로 이질적인 전략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별 기업의 수익성 차이는 기업의 내부 자원 그리고 역량 여기에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이 자원 준거 관점의 기본 가정은요. 일단 첫 번째는 자원의 이질성입니다. 기업은 사실은 다양한 유형 자원이 있죠. 우선 이제 금전적 자본도 있지만 뭐 물적 자본, 뭐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가 설비라든가 어떤 지리적 입지라든가 원재료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유형 자원도 있고, 그리고 무형 자본도 있습니다. 인적 자본들의 이제 능력 같은 것들, 내지는 기업의 문화와 같은 조직 자본,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은 이런 유형 자원과 무형 자원의 집합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별적 자원과 역량의 근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경쟁 우위를 구축하고 있다. 자원 이질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가정이고, 두 번째 자원의 비이동성입니다. 즉 경쟁 우위의 원천인 내부 자원 같은 것들은 무형적이고 암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본인들이 왜 그런 능력이 있는지 본인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는 거죠. 본인들이 일상생활 하에서 그냥 생활을 하니까. 이렇다 보니까 다른 기업을 모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 준거 관점에서는 기업 간 자원의 완전한 이동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자원 준거 관점의 이론가 중에 제이 바니가 있는데요. VRIO 원칙이 있죠. 그래서 지속적 경쟁 우의 원천, 이게 이제 기업 투기 자원인데 과연 이게 뭐냐? 일단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방할 수 없고 조직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업 특유의 지속적 경쟁 우위의 원천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자, VRIO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V, 가치는 일단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업 내부 자원의 가치는 기업이 외부에 대한 기회를 잘 포착을 하고, 그리고 위협을 줄일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내부 자원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에 대한 가치가 과거에는 가치가 매우 높았더라도요. 고객의 기호가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산업 구조가 바뀔 수도 있고, 기술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과거의 지원과 능력에 대한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지속적 경쟁 우위를 위해서는요. 지속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개발하고, 그리고 기업의 전통적인 강점을 이제 새로운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희소성입니다. 희소성이라는 게 뭐죠? 우리는 있고 상대는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경쟁 기업들이 이걸 보유하고 있냐, 여기서 결정이 되겠죠. 만약에 가치는 있는데 희소하지 않아. 이러한 자원과 능력은 일시적인 경쟁 우위의 어떤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지속적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이제 특정 자원과 능력이 뭐 본인 외에 다른 경쟁 기업들에서 통제될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 가치는 이제 하락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경쟁 우위를 잃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모방 불가능성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가치 있는 자원을 획득하거나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러면 이제 많은 비용을 이제 감내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각 기업들은요, 능력 있는 기업들을 모방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모방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물리적인 기술 이거는 오히려 모방하기 용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 의존성과 인과관계 모호성은 복제하기 어려운데요.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뭐냐? 기업 특유의 자원, 기업 특유의 어떤 문화라든가 내부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기업 생성 초기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되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건 좀 모방하기가 어렵고요. 또 인과관계 모호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기업 특유의 자원이 있는데 이건 뭐 예를 들어 조직 문화라든가 고객이나 공급자와의 관계라든가 조직원 간 신뢰 협력 이런 것들은 무형 자산의 형태를 띠고 있죠. 해당 기업에 있어서는 뭐 당연한 일상인데 정작 본인들이 보유한 특이자원 핵심 역량이 뭔지 인식을 못해요. 본인들은 당연한 거니까.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한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모방 불가능성이 실제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조직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죠. 기업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조직화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식적인 보고 체계나 관리 통제 시스템, 보상 정책, 이러한 어떤 조직 관리나 내부 업무 절차, 관행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VRIO 사례를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요. 자, 가치 있다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같은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관련성 높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주죠. 그래서 구글은 이제 이 검색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주요 수단이고요. 희소성은 이제 코카콜라 레시피가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코카콜라의 비밀 레시피는 이제 공개되지 않은 채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독특한 맛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시피는 쉽게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희귀 자원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모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애플의 브랜드 이미지나 디자인 철학 같은 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플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나 디자인 철학은 뭐 장시간에 걸쳐서 구축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겁니다. 특히나 이제 애플 제품이 이제 사용자 친화적이고 디자인에서 이제 기능성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독특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모방하기 어려운 이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져다 주는 거죠. 조직화는 스타벅스의 기업 문화 및 직원 훈련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서비스는요, 상품이 아니잖아요. 서비스는 누가 하죠?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적절한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요, 각 사람마다 서비스에 대한 질이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스타벅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한 어떤 기업 문화라든가 직원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고객 서비스의 일관성과 품질을 유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제 조직 전반에 걸쳐서 효과적으로 구현함으로 인해서 스타벅스가 경쟁력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 준거 관점의 핵심은요. 자, 기업의 지속적 경쟁 우위를 가능케 하는 것은 기업의 내부 자원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 자원은 시간에 걸쳐서 기업 내부에 형성되는 거니까 차별적이고 독특하고 다른 기업으로서의 완전 이동은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자원 준거 관점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날 기업의 전략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략을 결정하는 이제 주요 요소들을 보게 되면 기업 철학, 그리고 외부 여건인 기회,
내부 여건인 능력이나 자원,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의 기업의 전략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우선 기업 철학이 기업 전략을 결정하는데 주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들 삼성, LG, 현대 각각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기업 철학이? 예, 좀 뭔가 이미지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일반인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다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법적 정년이 뭐 만 60세라고는 하지만 정년 퇴직까지 가는 경우들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공기업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면. 그런데 LG 계열사들은 정년까지 가는 경우들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LG CNS라는 그룹에서 강의를 할 때도 이제 정년 퇴직자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좀 나는데,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렇게 정년을 좀 보장해주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성원들의 충성도를 좀 높이는 이런 철학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기업마다 철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 철학은요, 설립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고 경영자들에 의해서 구축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고 경영자들이 기업 경영에 대해 가지는 기본적인 가치, 신념, 태도 여기에 의해서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철학은 기업 활동에 어떤 전체적인 방향이나 목표를 설정해 주죠. 이는 이제 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 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게 되면요, 이 기업 철학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신입사원 과정 들어갔다 오면 진짜 뭐 삼성맨, 현대맨, LG맨 이런 식으로 약간 세뇌 비슷하게 돼가지고 나오는 경우들도 좀 있는데, 이렇게 한 기업이 이루고자 하는 기업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의 전략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전략에 반영돼야 될 게 외부 여건이죠. 기회 요인이나 위험 요인이 있냐 이걸 봐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거시 환경 분석이죠. 그래서 변화 추세나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기술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인구 통계학적 특성,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 거시 환경 분석을 잘못하게 되면 실제 상품을 만들어 놓고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아예 수출이 불가능해지거나, 아니면 관세 부과 때문에 상품 가격이 너무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하게 환율에 대한 변경폭이 크다.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그 외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요.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 향후의 상품군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령화 속도가 빠르잖아요. 고령 인구가 많아지죠. 현재 우리나라 50대, 60대 인구가 1,600만 명이 넘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서비스를 원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글로벌리한 규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전략에 담아야 되겠죠. 그리고 산업 구조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중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러니까 특정 산업의 과점의 정도를 의미하는 거죠. 집중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산업에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수가 적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그 산업의 전반적인 수익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입 장벽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수 산업에서는 사실은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어렵게 하는 진입 장벽이 존재하죠. 뭐 자본에 대한 규모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의 구조적인 성격을 크게 좌우하는데, 이런 외부 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전략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여건 중에서 중요한 게 경쟁 기업을 분석하는 거죠.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사실 나의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전략 집단을 나누게 되는데요. 뭐 똑같은 전자 회사라고 해서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뭐 전략 집단을 나눈다는 게 좀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특정 산업 내에 속해 있는 기업들 중에 전략적 차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략을 추구하는, 그리고 이제 몸집도 비슷한 이러한 집단들을 이제 전략 집단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과 LG, GM과 포드, BMW하고 벤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략 집단을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략 집단끼리 이제 구분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동 장벽이 존재해요. 그래서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략 집단도를 그리게 되는데요. 전략 집단도라는 게 뭐냐? 산업 내에 기업들을 특징 짓는 제품에 대한 다양성, 이걸 이제 X축으로 놓고요. 그리고 차별화, 이걸 이제 Y축에 표시합니다. 그래서 산업 내 기업들을 몇 개의 전략 집단으로 그룹화시킨 이런 이제 그래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 집단도를 그려놓게 되면 내가 현재 어떤 전략들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현재 나의 경쟁 기업은 여긴데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면 미래 경쟁자가 누구구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 기업 분석과 관련된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X축은 제품 다양화가 낮고 높은 거죠. 차별화도가 낮고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렇게 규모가 작은 이런 전략 집단부터 규모가 중간인 곳, 규모가 큰 곳, 대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집단 1에서 집단 2로 넘어갈 때 이동 장벽이 존재하고 2에서 3으로 넘어갈 때도 이동 장벽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내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펴야 내가 다른 집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전략을 세울 때 내부 여건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우선 이제 내부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 뭐냐 이걸 좀 봐야 될 겁니다. 특정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월적인 내부 역량일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그 기업 특유의 능력 내지는 이제 사업 성공의 핵심 요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비용 관리를 잘해 이런 것들이 핵심 요인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우리 회사는 상품 제조를 잘한다, 마케팅을 잘한다, 그렇죠? 광고를 잘한다, 유통을 잘한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하고의 관계가 좋다. 이런 다양한 기업 내부의 핵심 역량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조직 능력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이 경영 조직으로서 습득해온 여러 가지 특성이라든가 무형 자산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업 특유의 경영 능력, 뭐 예를 들어 어려울 때 사실 상당히 보수적인 버티는 힘이 좋다라거나 아니면 그럴수록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오히려 훨씬 더 치고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어떤 특유의 경영 능력 같은 것들이 이제 조직 능력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리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직이 보유한 무형적인 문화자산과 물질적 유산 이런 것들이 내부 여건으로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 뭐 소위 재벌이라고 하죠. 어떤 걸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엄청난 이제 물질적 유산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기업들이 대기업 집단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이동 장벽의 이제 기반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내부 여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부 여건을요, 바니가 제시한 기업 내부 자본의 특성, VRIO가 있었죠. 그렇죠? 유용성을 가치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치, 희송성, 불완전한 모방성, 불완전한 대체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형태의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기업의 경쟁 우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러면 당연히 이제 경쟁 여류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희소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동등하게 이제 경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치와 희소성을 가지고 있으면 일시적인 경쟁 우위. 근데 상대방이 모방도 못해요. 이러면 이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대체성도 그 불완전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에는 기업이 전략 결정에 있어서 이제는 이제 본인들이 그냥 경제 활동만 잘해가지고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요, 그냥 무슨 자원봉사하거나 기부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까지 좀 다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CSR 얘기를 많이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ESG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 환경,
어떻게 보면 그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5가지 분면을 보게 되면요. 일단 환경, 사회적 요소, 경제적 요소, 이해관계자, 자발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환경 차원이 있죠.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기업 활동이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 오염을 줘서는 이제는 기업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염도 좀 낮춰야 될 것이고요. 자원을 좀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생태계를 보호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측면이 있는 거죠. 이건 이제 기업이 사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회에 있어서 고용도 창출해야 되고요. 근로 조건도 이제 충분하게 이제 훌륭하게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지역 사회와의 관계도 개선하고 사회적인 기여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경제적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기업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공정하게 이익도 분배를 해야 되고 경영도 좀 투명화시켜야 되고요. 재무적 성과도 이제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측면이 있는데 기업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과거에는 그냥 뭐 주주, 직원, 고객 이 정도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 지역 사회라든가 환경 단체라든가 금융기관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정부라든가 아주 다양한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기대를 어떤 식으로 고려하고 충족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차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CSR 활동이 법적 요구사항을 넘어서 이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도죠. 그래서 자발적인 기여와 활동을 포함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사람이 밀턴 프리드먼이죠. 그래서 CSR의 부정적인 효과를 역설한 이제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무슨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 있냐. 기업의 역할을 잘하는 것 자체가 사회에 기여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즉 기업은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해야 된다. 경제적 활동에 집중하게 되면 그 자체로 이익을 내게 되면 뭐 직원들도 고용을 하고 사회에 부도 줄 수 있고 사회의 부가치 높일 수가 있으니까 그 자체로 기업의 역할이 있는 거지 무슨 사회적 책임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아서 레퍼 같은 경우도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주주 가치의 최대화라는 목표를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최근에 보게 되면요. 이 CSR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모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주주 외에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지 않게 되면요.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나이키의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에서 하청을 줬었거든요. 근데 이 베트남 하청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이제 아동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의 어떤 착취 실태가 폭로가 되면서 대규모 불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제 나이키는 이제 매출액이 30% 이상 급감하는 이런 손실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사회적 책임 추다가 확대되는 것도 실제 부정적 효과에 대한 모순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기후 위험에 관한 투자가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건 이제 책임 투자 활동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INCR에 가입한 메릴 린치라든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이런 데들은 향후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냐 이거를 투자 결정의 요소로 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블랙록 같은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사들 같은 경우들도요. ESG 경영을 제대로 하는 회사들에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은행들도요. 실제 이 ESG와 관련된 경영을 잘하는 이런 기업들에게 사실은 자금 조달, 즉 대출을 조금 더 잘해주는 이런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이 전략을 세울 때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전략에 반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윤리 경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넣어 놨습니다. 자, 삼성전자 윤리 경영과 관련된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살펴보게 되면요. 자, 법과 윤리를 준수한다.
깨끗한 조직 문화를 유지한다, 고객, 주주, 종업원을 존중한다, 환경, 안전, 건강을 중시한다,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이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부분들이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삼성전자가 지속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과 윤리를 준수한다는 부분에서도 각각 세부 내용이 있죠.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부분, 공정하게 경쟁하는 부분, 회계 투명성 이런 것들. 그래서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요. 이 윤리 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영상을 정리하면서요. 다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어떤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의의 VRIO가 있었죠.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주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